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이번 라운드 가장 빅매치였던 아스날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경기는 아스날이 맨시티 상대로 크게 이겼던 경기였죠. 두 팀 중 누가 이겨도 시원하게 이기기보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그림을 더 많이 상상했을 텐데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크게 이겼습니다. 아스날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스날 특유의 허를 찌르는 세트피스? 아니면 공격진들의 훌륭한 기량과 포지션 플레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아스날의 수비 전술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부분도 아스날이 경기의 주도권을 크게 밀리지 않기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아스날의 수비는 완벽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통계인 점유율을 살펴보면 맨시티가 더 주도적으로 경기를 주도한 티가 좀 나죠. 아스날이 단순한 역습만 노렸다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수비 시스템으로 맨시티를 더 어렵게 만들었죠.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통계는 슈팅 수치도 맨시티가 더 주도했지만 아스날이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아스날은 어떤 수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또 아스날이 수비를 잘했다는 건 반대로 맨시티는 공격 상황에서 부진했다는 말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맨시티의 빌드업은 어땠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 하는 상황을 보면 오르테가가 오른쪽에 껴서 그바르디올과 아칸지를 좌우 사이드에 넓게 벌렸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땐 코바치치와 실바가 내려와서 투볼란치처럼 위치하고, 이선에는 사비뉴와 누네스가 넓게 위치하고 안쪽에 마르무시와 포든이 위치하는 이런 형태의 4-2-4-1 형태를 만들었죠. 반대로 아스날은 4-4-2 형태를 기반으로 하지만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정형화된 4-4-2는 아니었습니다. 라이스는 올라가고 웨데고르는 내려오면서 이 투볼란치를 두 공격형 미드필더가 수비하고 파티는 수비라인 앞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윙어도 딱 2선 라인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맨시티 최후방 라인에서 넓게 위치한 두 선수의 높이에 따라 맞춰지는 형태였죠. 이런 형태에서 볼을 소유한 선수가 볼을 어디로 잡아두냐에 따라 압박 방향이 설정되는데요. 아칸지 쪽을 바라보고 볼을 소유했으면 그대로 하베르츠가 가면 되는데 당연히 하베르츠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놨겠죠. 그러면서 볼을 센터백한테 연결하면 밑에 떨어져 있던 웨데고르가 대각선으로 나가 최대한 실바한테 가는 루트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왜냐면 코바치치한테 스톤스가 주게 되면 라이스가 올라와서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사실상 볼 잡은 센터백 기준에서 그 누구한테로 다시 주기 어려워집니다. 골키퍼한테 줘도 하베르츠가 준비하고 있을 테고 그바르디올한테 줘도 마르티넬리는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스날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스톤스가 아칸지한테 사이 공간으로 찔러줬다가 잘렸던 장면이 있었죠. 거리가 멀어지고 동시에 윙어들은 가운데 위치하는 선수들이 견제할 선수들의 짝이 결정되면 안으로 들어와서 채널링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넘어올 때 대각선으로 깊게 들어올 것도 생각해서 준비했다가 바로 차단할 수 있었죠. 같은 후방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보면 하베르츠는 스톤스의 오른발잡이인 걸 의식해서 채널링하기 위해 왼쪽에 위치하고 거리가 처음부터 멀게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웨데고르가 코바치치한테 가는 패스 길목을 차단하면서 견제하러 나가는데요. 그럼 마르티넬리도 안쪽으로 먼저 좁혀서 상대 2선으로 가는 걸 견제했다가 볼이 사이드로 갈 때 출발해서 그바르디올한테 견제하러 나갔죠. 이렇게까지 상황이 발생하면 이 지역에서 3대2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맨시티가 어쩌면 쉽게 수적 우위를 점하고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스날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견제하고 윙어가 넓게 나가기 때문에 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상대가 볼을 소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줄 곳은 또 뒤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 백패스하면 바로 사이드가 채널링까지 하면서 선택지와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스날 선수들이 가운데로 좁히게 되면 맨시티는 결국 킥을 통해 홀란드가 내주는 볼을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채널링하는 선수를 제치고 반대로 주거나 볼을 소유한 센터백이 반대로 넘겨주면서 풀어내면 아스날이 대각선으로 다시 다 내려오도록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상황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날 득점 상황에서 하베르츠가 왼쪽에 위치하고 라이스와 웨데고르가, 라이스는 올라오고 웨데고르는 약간 처지면서 애매하게 위치하죠. 그러면서 실바가 위에서 대각선으로 떨어져 내려와 투볼란치 만들 때 웨데고르의 시선 보면 실바를 보면서 이 루트를 자르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라이스가 더 올라와서 코바치치를 몰 때도 이게 반대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코바치치의 등 뒤를 더 누르는 거죠. 그래도 사이 공간으로 통해 대각선으로
직선으로 풀어내면 트로사르는 보고 있다가 들어오면 바로 압박할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아칸지 볼터치 미스가 발생해서 이 압박을 성공한 점도 있겠지만 아칸지가 볼터치를 어디다 하는지 보고 그걸 끝까지 따라가서 볼을 뺏어내는 게 수비 성공에 더 큰 부분이었던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도 보면 하베르츠랑 웨데고르가 투톱처럼 위치하더라도 웨데고르는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라이스는 등 뒤에서 상대가 어디로 볼을 돌릴지를 예측하기 위한 포지셔닝이죠. 웨데고르가 패스 루트로 막을 때 마르티넬리는 안쪽 각을 막기 위해 가깝게 붙어있죠. 볼이 사이드로 가면 마르티넬리로 인해 대각선이나 횡으로 가는 루트는 막히고 동시에 그바르디올이 안쪽으로 치면 코바치치한테 줄 수 있지만 웨데고르도 다시 내려와 반응하고 있죠. 볼이 다시 뒤로 가면 사이드에서 채널링해 상대에게 공간이 더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다만 이런 식으로 센터백이 반대로 전환하는 패턴이나 윙어가 제껴져서 반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압박은 실패한 거였죠. 이런 장면에서도 압박의 디테일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맨시티가 미드블록에서 백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하베르츠도 먼저 스톤스를 생각하면서 스톤스한테 거리를 좁혀나갈 때 웨데고르는 상대 백패스를 기점으로 바로 밀고 들어가죠. 상대 후방 지역까지 압박할 때 웨데고르는 사이드를 닫고 하베르츠는 스톤스한테 붙으러 나갈 때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로사르가 아칸지와 거리가 먼 상태에서 볼이 코바치치한테 들어가는데 이때 라이스의 태클이 코바치치의 왼발 쪽으로 들어오죠. 태클이 왼쪽으로 들어오니 코바치치는 여기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아칸지 쪽으로 돌려놓기 어려워지고 스톤스 쪽은 하베르츠가 위치에 돌려놓기 어려워졌죠. 라이스의 태클하는 쪽도 아칸지 쪽으로 가는 걸 막으려 함과 동시에 오르테가도 오른발로 돌려놓을 수 있게 주다 보니 아칸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걸 라이스가 기가 막히게 잘 수비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맨시티가 미들서스까지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았는데요. 맨시티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코바치치는 원볼란치로 위치해서 후방에 그바르디올, 존 스톤스, 아칸지가 백3로 위치했습니다. 이 선은 누네스가 높게 올라가 우측에서 넓게 위치하고 포딘이 안으로 좁혀 마르무시와 베르나르드 실바가 2선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위치했습니다. 그럼 사비뉴가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넓게 위치하는 형태로 3-1-3-3 형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위치가 잡히면 맨시티가 고질적으로 겪었던 문제점은 결국 이 2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데요. 전반전의 이 형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깊숙하게 위치하다 보니 코바치치가 볼을 앞으로 운반하는 방식보다는 사이드에 위치한 센터백들이 직접 볼을 운반하는 상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투톱이 예를 들어 센터백한테 몰고 맨시티가 U자로 돌 때 투톱이 간격을 좁혀서 안쪽 각을 막고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패스하고 반대로 내주면 센터백이 여기서 앞이나 사이드를 바라보면서 드리블했죠. 센터백이 이렇게 드리블하면 결국 윙어가 앞으로 나와서 대응해야 하는데 윙어를 자기 쪽으로 끌어옴과 동시에 최대한 사이드에 위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볼이 사이드에 가면 아스날 풀백도 쫓아나와 대응에 등을 지게끔 앞으로 나오는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데 이때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했던 선수들이 보통 사이드로 빠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끌고 사이드로 나오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앞으로 잡고 침투하는 걸 살려주겠지만 어차피 수비형 미드필더가 강하게 누르면 풀어나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2선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같이 당겨줘서 대각선이든 횡으로든 간격을 좁혀 받을 방법이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좁혀도 아스날의 윙어들은 앞으로 나가면서 센터백을 견제하더라도 볼이 사이드로 가면 다시 닿는 움직임이 꼭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맨시티는 횡으로 갈 수 있는 패스 길목을 차단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아스날의 경우 투볼란치가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수비하는 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횡으로 당겨서 간격을 좁히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방식에서 2선 운영 방식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볼 전개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볼을 뒤로 빼는데 이때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간의 위치가 스위칭되면서 상대가 볼 쪽으로 몸 방향과 시선이 다 쏠리면 여기서도 띄어서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조차도 맨시티가 백패스에서 다시 U자로 돌리려고 하면 윙어가 또 채널링하면서 사이드 공간으로 잘 못 보도록 시야를 방해했던 것 같아요. 이후 뒤로 돌리게끔 하면 웨데고르나 하베르츠도 올라와서 미리 타이트하게 붙을 준비하고 미드필더도 몰아갈 쪽으로 점프해서 타이트하게 몰아가도록 견제 타이밍을 각자 견제해야 할 상대를 두고 노리고 있었죠. 맨시티가 미들서드에서 빌드업할 때 상황을 다시 보면 아스날의 투볼란치는 공격형 미드필더 가깝게 위치한 2명을 한 명씩 물고 있는 상황이 많다 보니 두 선수의 간격이 벌어질 때 볼 받을 수 있도록 그 준비가 계속 늦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전반전에도 그랬지만 2선에 위치한 선수들이 내려오는 빈도를 늘려 아스날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2대1로 점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전제 조건은 무조건 이 투톱은 센터백 한 명과 코바치치를 물어야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공격형 미드필더가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등 뒤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내려온 공격형 미드필더가 볼을 잡고 앞으로 프리하게 전진할 수 있는 좋은 상황들이 생기겠죠. 또 맨시티가 득점했던 상황을 보면 반대로 크게 전환하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횡으로 나오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몰고 반대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까운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면서 크로스까지 나와 홀란드의 헤더가 나올 수 있었죠. 결국 아스날의 수비 시스템은 견제하는 상대가 교묘하게 바뀌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들면 프리하게 상대가 풀릴 수 있었죠. 빌드업 상황을 보면 양쪽 센터백들이 높게 올라올 때 아스날의 수비 간격들이 굉장히 촘촘하죠. 또 파티는 마르무시가 깊게 위치하는 것 따라 같이 내려오는데 아스날 수비 라인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인트라인 사이 간격이 넓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무시가 침투 시도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죠. 이후 하베르츠가 몰아갈 때 웨데고르는 먼저 간격을 좁혀서 위치했다가 볼이 나갔을 때 출발해서 웨데고르가 센터백한테 대응하고 마르무시는 내려왔다가 침투하면 파티가 견제해서 들어오고 마르티넬리도 그바르디올한테 바로 라인에 붙었다가 나오면서 대응했습니다. 이후 사이드로 가면서 팀보가 등 못 돌리게 막을 때 마르티넬리는 내려오면서 최대한 횡 루트 혹은 대각선으로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 내려온 거죠. 그리고 웨데고르도 위치가 어때요? 내려와서 횡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죠. 반대의 상황도 봤을 때 이번엔 볼과 가까운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깊게 위치하지만 반대 미드필더는 조금 내려와서 위치하죠. 이후 반대로 크게 전환하고 우측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포든이 가깝게 오고 박스 상황을 보면 라이스는 실바를 견제하고 파티는 사비뉴를 견제하죠. 이처럼 맨시티는 윙어 성향이 짙은 선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이 짙은 선수를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에 두면서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사비뉴가 스위칭해서 침투할 때 라이스는 실바를 물고 있다 보니 사비뉴가 이쪽으로 침투하면 프리가 되겠죠.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서 센터백이 이 침투하는 걸 막으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 이 간격이 멀기 때문에 센터백이 커버할 공간이 넓어짐과 동시에 센터백이랑 멀게끔 볼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건 센터백이 막기 어려워집니다. 또 파티가 이걸 그대로 쫓아갈지 아니면 라이스가 사비뉴한테 붙고 파티가 실바를 막을지 이렇게 확실히 좀 어떻게 해야겠다는 판단이 안 되면 아스날은 꽤 난감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